저는 올해로 55이 된 이미경입니다. 25년 전 제가 19살 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늘처럼 예쁜 딸 수아와 듬직한 아들 준호였죠. 하지만 당시 저는 미혼모였고 너무나도 어렸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제가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리 없었죠. 결국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흘렀고 저는 이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아이들의 어린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 짓곤 했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IT 기업 임원 서준호와 서울대병원 소아과 의사 윤수아의 결혼 발표 기사였죠.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에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매, 미소, 그리고 얼굴형. 저의 쌍둥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수소문 끝에 결혼식이 루체른 호텔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호텔 로비에 서서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계단을 바라보며 제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 결혼이 저의 쌍둥이 남매 사이에서 이루어지려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이 진실을 밝히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웨딩홀 내부의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준비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아입니다. 제 딸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턱시도를 입은 준호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침묵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밝힐 것인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식장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제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1층, 2층, 매 계단을 오를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쌍둥이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날 눈물로 서명했던 입양 서류들, 그리고 홀로 보냈던 수많은 밤들. 결혼식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설 수가 없었거든요.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축하하러 온 자리인데 제가 이 모든 것을 망치게 될 거란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저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셨죠. 제가 25년 전 아이들을 맡겼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고 서둘러 저를 한적한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원장님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찍었던 첫 사진이었죠. 원장님은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는지, 각자 다른 도시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것까지.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만남이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주머니 속에 DNA 검사 결과를 꽉 쥐었습니다.
지난달 확신을 갖기 위해 몰래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구해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예감이 맞았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기까지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은 제게 선택을 맡기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비록 제 아이들이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될지라도 이 끔찍한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모성이라고 믿었기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수아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백을 해야 할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준비실 문을 열자 달콤한 꽃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수아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고 거울 속 모습이 제 젊은 시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아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거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고 드레스 디자이너는 베일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 저는 구석에 서서 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간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에게 저를 소개하시면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죠. 수아는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쌍둥이 아기들의 모습을 보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는 모습에 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드레스 디자이너는 상황을 감지하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보며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는지, 왜 하필 지금 나타났는지, 이 모든 게 진실인지,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쌍둥이를 낳았던 일,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할 처지였던 현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던 제 마음까지 25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한숨 한숨 내뱉을 때마다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수아를 찾으러 온 것이었죠. 이제 진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준호가 들어오는 순간 준비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아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급하게 손으로 가렸고 원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들은 턱시도 차림으로 문간에 서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굳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손에 들린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준호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들여다보는 동안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준호의 눈동자가 사진 속 쌍둥이 아기들을 인식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수아의 웨딩드레스, 울고 있는 수아의 모습, 그리고 제 존재.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DNA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이미 수아에게 보여준 검사 결과였지만 준호도 알아야 했습니다. 제 손에서 서류를 받아든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만이 들리는 정적 속에서 준호는 한 줄 한 줄 결과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갑자기 준호가 벽을 세게 쳤습니다. 꽃병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물이 바닥에 흘러넘쳤습니다. 준호의 눈에서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수아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원장님은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하객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고 수아는 흐트러진 웨딩드레스도 개의치 않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제가 저지른 선택들이 빚어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 전의 제 결정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우리 모두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예식 시작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비실 밖에서는 하객들의 동요가 느껴졌고 웨딩 플래너가 여러 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넷은 그저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준호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아는 무너진 메이크업을 고칠 생각도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아의 양부모님이 문을 세게 두드리셨습니다. 딸이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거였죠. 준호의 양부모님도 함께 오셨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복도는 점점 소란스러워졌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순간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했습니다.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자고, 모두에게 알리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라고. 수아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은 서둘러 양가 부모님들을 준비실로 모셨습니다. 복도의 소란은 더욱 커져갔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숨어서 제 아이들이 양부모님들께 이 끔찍한 진실을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양부모님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수아의 양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셨고 준호의 양아버님은 한숨만 깊게 내쉬셨습니다. 25년간 정성껏 키워온 자녀들이 서로 남매였다는 사실에 그분들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동요는 점점 거세져 갔고 웨딩홀 안은 이미 소문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연인이 아닌 오빠로서. 그리고 둘은 함께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그들의 마지막 입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웨딩홀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수아와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슬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문이 열리자 축하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곧 의아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아의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과 준호의 굳은 표정을 본 하객들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홀 맨 뒤편 구석에 서서 제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밝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들이 쌍둥이 남매라는 사실, 그리고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웨딩홀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던 사진작가의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축하하러 왔던 하객 300명의 시선이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양가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고 회사 동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준호의 상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수아의 병원 동료들은 그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수아의 절친이라는 여자가 불쑥 일어나 수아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재빨리 막아섰고 준호의 대학 동기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웨딩홀 천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꽃들로 가득했던 결혼식장은 이제 차갑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축하의 자리가 비극의 자리로 바뀐 그 순간 저는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웨딩홀의 혼란 속에서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마치 망치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와 준호가 서 있는 제단으로 향하는 동안 3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19의 나이로 쌍둥이를 낳았던 이야기, 극심한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 내린 선택, 그리고 그 후의 긴 세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었습니다.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웨딩홀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었고 준호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양가 어머님들이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수아의 양어머님은 제게 다가와 갑자기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없이 저를 끌어안으셨죠. 준호의 양어머님도 다가오셔서 같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세 명의 어머니가 말없이 흐느끼는 동안 웨딩홀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객들은 하나 둘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축하의 꽃다발들과 샴페인, 웨딩 케이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원래의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나서서 하객들에게 상황 설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결혼식이 아닌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의 재회의 자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수아와 준호는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연인이 아닌
남매로서의 첫 눈맞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 진실이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적어도 더 큰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 시작이 우리 모두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지만요. 웨딩홀이 조용해지자 우리는 호텔 VIP 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과 원장님, 그리고 수아와 준호. 우리 7명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붉은 석양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양아버님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25년 전 갓난아기였던 수아를 처음 안았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셨죠. 준호의 양어머님도 눈물을 훔치시며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둘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랐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장님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입양되기 전 쌍둥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수아와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들의 아기 때 모습을 보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양부모님들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을 입양 보내기 전날 밤에 썼던 편지였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그 편지를 이제야 아이들에게 읽어줄 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그들의 미래를 위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어린 시절 늘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다고 했고, 수아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준호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피의 끌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가족으로서 아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보살피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신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모와 2명의 자녀가 만들어낸 특별한 인연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VIP 룸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호텔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객 중 누군가가 SNS에 상황을 올렸고 순식간에 이 이야기가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IT 기업 임원과 소아과 의사의 결혼식이 남매 사이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는 삽시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호텔 유리창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것이 보였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멀리서도 들려왔습니다. 준호의 회사 홍보팀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했고 수아가 일하는 병원 측에서도 입장 발표를 요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서둘러 대책을 논의하셨습니다. 준호의 양아버님이 강원도 별장을 제안하셨죠. 언론의 관심이 잦아들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면서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가지자고 하셨습니다. 수아는 병원에 한 달간의 휴가를 신청했고 준호도 회사에 긴급 연차를 냈습니다. 원장님은 입양 관련 서류들을 정리해서 가져오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제가 운영하는 분식집 문을 당분간 닫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호텔 비상구를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뒤쪽 주차장에는 이미 준호의 양아버님 지인이 보내준 무광 검은색 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직도 웨딩드레스 차림이었지만 더 이상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니 호텔 현관에서 기자들이 우리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검은 밴을 발견하고 달려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도심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서울의 밤거리는 점점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고 수아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딸이 제 품에서 잠이 든 것입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제야 진정한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강원도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소나무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수아는 드디어 웨딩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준호도 턱시도를 벗어던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아의 양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셨고 준호의 양어머님은 테이블을 정성스레 차리셨습니다. 두 양아버님은 장작을 패서 벽난로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처음으로 함께하는 가족 식사. 준호는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고 수아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죠.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별장 뒤뜰에 있는 정원에 모여 앉았습니다. 원장님이 가져오신 오래된 앨범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며 쌍둥이의 아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더듬어 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쳐왔던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 세상은 우리 이야기로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 수아와 준호는 처음으로 남매로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끝이 났지만 그 자리에 더 깊은 가족애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 곁에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이 있고 그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두 쌍의 부모님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세 쌍의 부모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특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찾았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강민우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지난달의 일이었습니다. 15년 전 제 첫사랑 윤서희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저는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병원 복도에서 처음 서희를 다시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서희는 15년 전 고등학교 시절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까만 생머리에 맑은 눈빛, 그리고 언제나 입가에 머금고 있던 그 미소까지. 서희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곧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병원 카페에서 오랜만에 재회를 축하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희는 이제 이 병원 수술실 수간호사였고 저는 외과 자문의로 가끔 이 병원에 올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이별 후에 서로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희는 제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또 다른 서희를 마주쳤습니다. 정확히 같은 얼굴, 같은 미소. 하지만 입고 있는 옷은 간호사 유니폼이 아닌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며 바라보는데 먼저 만났던 서희가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사랑했던 서희는 쌍둥이였고 제가 최근 만나고 있었던 사람은 다른 쌍둥이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수간호사 서희와 의사 서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한 달 동안 데이트를 했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15년 전 제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사 서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간호사 서희가 제 소개를 하려는 찰나 의사 서희의 호출기가 울렸고 그녀는 급하게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저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간호사 서희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이었습니다. 쌍둥이 언니 윤서희를 너무 닮아서 저도 모르게 착각했던 거라고 했죠. 서연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언니와 떨어져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15년 전 서희와 함께했던 기억들, 벚꽃이 흩날리던 교정에서의 첫 키스, 비 오는 날 함께 들었던 우산 아래에서의 약속,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저는 우연히 의사 서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으신가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만난 서희는 15년 전과 달리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옥상에서 서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씨,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순간 서연이 급하게 옥상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희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갑자기 서희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알지 못했던 15년 전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서희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저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와 서연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갈라져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서희를, 어머니는 서연을 데리고 각각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만났던 건 서연이었고 그녀는 언니인 서희의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서희가 아닌 서연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갑작스럽게 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희와 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딸의 쓰러짐을 듣고 급하게 병원을 찾아온 것이었죠.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셨습니다. 15년 전 서희가 서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희는 당시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서연에게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연은 언니의 이름으로 살아왔고 저와 만난 것도 헤어진 것도 모두 서연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서희의 병은 완치되었지만 이제는 서연이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가는 가운데 병실에 서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서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우 씨, 사실 그때 제가 서연이에게 부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병실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더니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서희의 일기였습니다. 서희는 제가 실제로 좋아했던 사람이 서연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학교에서 서연과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도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서희의 병이 위중해졌을 때 서연은 언니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서희의 이름으로 살면서 언니의 꿈이었던 의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희는 서연의 이름으로 살며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희가 건강을 되찾은 후에도 그들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고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고 우연히 제가 이 병원에 오게 되면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심장병이 발견된 것도 제가 다시 나타난 것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서연이를 찾았을 때 전 너무 기뻤어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서연이었다면 민우 씨의 첫사랑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도 서연이처럼 연기하려 했어요. 서연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흐느끼고 있었고 어머니는 두 딸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다음 날 저는 병원 진료를 모두 취소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뀐 것만 같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사랑했던 서희는 사실 서연이었고 지금 제가 마음이 끌리는 수간호사는 실제 서희였습니다. 오후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심장 수술이 다음 주로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 마지막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시겠어요?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의사 가운이 아닌 편안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15년 전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민우 씨는 알고 있었나요? 제가 서연이라는 걸.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서희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을 찾아 헤매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앞둔 서연이 혼자 나가면 위험하다며 서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면 됐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살지 마요. 15년이면 충분해요.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날 내가 민우 씨를 포기하게 만든 건 나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를 너무 사랑했던 쌍둥이 자매와 그들의 삶에 우연히 발을 들였던 저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와 서연은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보았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마음, 그 사이에서 서연의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평소라면 활기가 넘쳐야 할 아침 병원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앞 벤치에서 서희는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채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치의는 수술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심장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 서연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녀는 15년 전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걸 언니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수술을 무사히 마치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 씨가 언니를 선택해도 좋아요. 사실 전 알고 있었거든요. 민우 씨의 마음이 이제는 언니에게 가 있다는 걸. 수술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가는 순간 서희가 달려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지켜줄게. 내가 15년 동안 날 지켜줬듯이.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6시간, 8시간, 10시간이 지나도 수술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저는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희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러자 서희가 저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민우 씨 마음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치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희와 저는 숨을 멈춘 채 그의 입술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한마디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주치의의 말에 서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72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무사히 넘기면 고비는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서연의 모습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온갖 의료기기들이 그녀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서희는 중환자실 의자에 앉아 서연의 손을 잡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들어가 서희의 곁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서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고등학교 때 민우 씨를 처음 만났다고 했을 때 전 너무 질투났어요. 그래서 서연이 자리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서연이의 병을 핑계로.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서희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근데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서연이는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했는데 전 서연이의 첫사랑마저 빼앗으려 했어요. 그때 서연의 손가락이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서희와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울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진짜 우리로 살아요. 더 이상 서로의 인생을 살지 말고. 서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선택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연의 회복은 의료진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서희는 매일 퇴근 후 동생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녀는 15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민우 씨,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서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니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그때의 선택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선택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 미국에서 연수 제안을 받았어요. 심장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이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결심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로요. 그날 저녁 서희도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그녀는 지난 15년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의 이름으로 살면서 느꼈던 죄책감, 그리고 저를 다시 만났을 때의 복잡했던 감정들까지. 이제는 제가 진짜 서희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민우 씨도 이제는 알잖아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민우 씨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이제 각자의 길을 걸으려 하고 있었고, 저는
제 마음이 이끄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의 퇴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미국 연수 출국 날짜도 한 달 후로 정해졌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서희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15년 전 서연과 처음 만났던 그 벚꽃 나무 아래였습니다. 서희는 이제 간호사 유니폼이 아닌 편안한 원피스 차림이었고 그녀의 긴 머리는 봄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의 서연이도 지금의 서연이도 제게는 소중한 첫사랑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은 서희 씨를 향하고 있어요. 서희 씨 자체로서의 서희 씨를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말씀하셨네요.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우 씨가 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15년 전 저를 바라보던 것과는 달랐거든요. 서연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건 소중한 추억이지만 더 이상 미래는 아니니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시작된 세 사람의 인연이 이제는 각자의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국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희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서연이 미국에서 일시 귀국하는 날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미국에서 심장 전문의 과정을 밟으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보내오는 이메일에는 그녀의 행복한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서연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서희는 이제 수간호사를 넘어 간호부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동생의 그림자로 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는 6개월 전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서연은 화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도착장에서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년 전보다 더욱 건강해 보이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서희와 서연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매로서 더 이상의 거짓된 모습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자매로서. 저녁에는 한강 근처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서연은 미국에서 만난 한국계 의사 이야기를 하며 수줍게 웃었고 서희는 동생의 핑크빛 소식에 즐거워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우리의 대화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의 인생을 살 필요도
거짓된 모습으로 살 필요도 없어졌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5년 전의 아픈 기억은 이제 우리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 되어 있었고, 1년 전에 혼란스러웠던 시간은 우리 각자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전환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희가 건넨 와인잔에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미래를 위해 건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과 아픔 없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